누군가 너무 많은 집을 원하는 시장이었고 왜 많이 원하느냐? 그만큼 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투자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이 항상 느껴지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시장이 얼어붙으면 안 사요. 최근에 뭐 공급 많이 있었나요? 공급이 뭐 엄청 늘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잖아요. 항상 공급 부족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져야 집을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부동산 시장의 뭐 여러 화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와 이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영향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뭐 서울 수도권으로 좀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 서울 수도권 가격들은 계속 이제 뭐 높은 채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상급지로 몰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급지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얼죽신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이런 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이런 어떤 상승폭이 일반적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몰린 거예요. 서울 똘똘한 한 채 수도권 서울에 몰린 이유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 변동이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그 지역의 주변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 기반으로 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외지인들 많이 와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몰린 건데 전반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인구가 감소로 들어서고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세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집을 누군가 계속해서 수요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수요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만큼을 그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블 세븐 지역들이 어떤 부동산 하락기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겪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지역들, 그 지금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뭐 반포, 서초 뭐 이쪽은 뭐 50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네. 어쩌다 누군가 50억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를 다 50억에 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소득이나 그만큼의 자산 축적이 일어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내가 지금 뭐 30억에 사면 20몇 억에 사면 그 20몇 억에 살려고 해도 소득 수준 1%의 사람이 10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서 누군가 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지금 몰려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상급지가 결국에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다른 데보다는 그쵸. 덜 네. 빠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다 유지해 주거나 더 높게 해 주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더라도 계속 높은 가격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나 이슈가 이제 공급 부족 문제인데 뭐 한쪽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급을 얘기할 때 공급 부족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십니다. 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공급이 올해는 몇 개 안 들어오기 그쵸. 때문에 보통 부족하다. 그걸 뭐 가지고 이런 걸 공급에 얘기를 대한 하는데 얘기죠. 네. 공급은 신축의 아파트의 공급도 있지만 기존의 집에 대한 공급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내가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내가 쓰려고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걸 팔아서 뭔가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도자의 입장은 결국은 공급자예요. 그런 공급을 개념을 생각할 때는 신축의 공급과 기축의 공급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공급 부족이 뭐 몇 년도에는 집이 몇 채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공급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자꾸 잊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네. 100채의 집을 원하면 10,000개면 충분하죠.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막 1,000채씩 원해. 이러면 부족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너무 많은 집을 원하는 시장이었고 왜 많이 원하느냐? 그만큼 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투자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이 항상 느껴지는 거였는데 네. 다시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시장이 얼어붙으면 안 사요. 수요가 이제 주니까. 예. 최근에 뭐 공급 많이 있었나요? 공급이 뭐 엄청 늘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잖아요. 그만큼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공급 부족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져야 집을 사니까 집을 살 때 굉장히 부채를 많이 끼고 사는 거니까 대단한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결심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얼죽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그런 신축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또 이에 따른 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공급 부족 얘기하면서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옛날 집 말고 새 집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만 한 살이지 태어나고 나면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신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집들도. 그런데 그러면 3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5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10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얼죽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마케팅의 일환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좀 그런 편견 이런 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지어진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5년 지나면 이분은 새 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그거는 새 집이 아니다. 네. 이게 더 새 집이다. 더 준신축이 새로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내용 연수를 생각하면 10년, 20년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뭐 분당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90년대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30년이 넘었지만 누군가 여전히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시장의 어떤 얼죽신이 크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이제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신축 아파트 요즘에 이제 워낙 편의 시설도 많고 이게 다양한 좀 시설들이 많아서 살기는 좀 편해서 선호를 하겠지만 이제 이게 꼭 어떤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네. 거기에 있다 이런 건데 결국 누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건 비용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비용을 주거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관리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아파트들. 예.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다. 그럼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뭐 지하 주차장에 LED 시설을 통해서 뭐 조도를 높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었다. 그만큼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공용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내가 과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만큼의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관리비가 뭐 그냥 기존의 아파트를 살면 뭐 30만 원이면 될 걸. 그런데 가면 50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만 원 이상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활용하려면 100만 원 넘어가요. 한 달에 뭐 조식도 이용하고 뭐 골프장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용하면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셨는데 150만 원 정도 개인이 쓰는데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집 근처에 있으면 좋죠. 집 안에 있으면.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는 뭐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과 뭐 서울의 그런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또 나타나잖아요. 뭐 노도강이랑 뭐 이렇게 강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좀 서울 내에서의 양극화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양극화가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가장 늦게 사그라들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보다 높은 값을 주고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좀 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거품이 있었던 지역들, 뭐 예를 들면 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역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집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일단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산 다음에 누군가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가, 어떤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 그런 수요가 없으니까 안 사주니까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높게 사주지 않으니까 물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자기 자본만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전세금을 끼고 했다거나, 그럼 전세가 역전세라고 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는 대출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니까 처분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물건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조차도 좀 높게 분양하려고 했었잖아요. 신축이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미분양으로 쌓이고 기축도 안 팔리고, 그러면서 가격은 조정되고. 가격이 조정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양극화라기보다는 저는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좀 디플레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 또 오면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풀어준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는 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건데, 이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쏠린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으로 쏠린 게 어떤 생산적인 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유동성을 집과 바꾼 형태로 이제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그 어떤 공중으로 그 유동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집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인데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리 차원에서. 집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대출이 더 큰 사람들이겠죠. 집이 있고 뭐 어떤 자기가 대출 받은 게 없고 이러면 불안할 게 없죠. 그쵸. 네. 없어도 불안한 사람들, 불안할 게 뭐가 있죠? 내가 당장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을, 집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만약에 집이 없어도 불안한 게 내가 빚이 막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빚 없고 지금 사는 집이 있고. 그런 요즘은 뭐 집을 안 사면 또 벼락거지란 이런 이제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 내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기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갖추어진 상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게 기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든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이걸 감당할 능력도 굉장히 약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뭐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면 집을 정리를 했어요. 그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 시세보다 뭐 주변 그 전에 거래나 그 직전 거래나 그 후의 거래에 비해서는 뭐 조금은 손해 보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입한 금액보다는 이익을 보고 부채를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 다시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빚을 다 정리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달러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달러를 비축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1,400원 정도 됐는데 나 달러가 없어서 너무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위기가 올 것 같아. 집이 없어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집이 지금 없다고 불안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